지금부터 좀 간략간략하게 몇몇 국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 그래프 하나로만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야말로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은 과거의 고성장에서 이제 중성장으로 내려온 거고, 저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색하죠. 4%대, 5%대 성장하는 나라를 저성장이라고 보긴 어렵죠. 근데 과거에 비하면 저성장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근데 아마도 어쩌면 이 자리에 서시는 다른 연사분들 중에, 특히 중국 전문가분들이 중국은 망했다, 중국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조회수는 더 높습니다. 근데 저는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제가 중국에 얼마나 살았냐 물어보시면 한 2주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살았냐, 중국에서 연구했냐, 중국에서 살았으면 중국 전문가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국에서 40년, 50년 사셨으니까 한국 경제 전문가세요? 오히려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 경제 연구한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끼리에 발톱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2개 있대요. 저 지난주 알았는데, 저는 20개 있을 줄 알았는데 5개씩 4발이니까 20개가 아니더라고요. 12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코끼리 발톱 하나가 상했어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망가졌어요. 근데 그 망가진 코끼리 발톱만 보고 있어요. 30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망가진 그 발톱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망합니까? 코끼리가 망합니까? 코끼리가 세상에 치타만큼 빠르게 뛰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요? 망한 부분이 있는 거죠. 중국의 1억 채에 달하는 부동산, 미분양주택 망했죠. 인프라 산업 망했죠. 지방정부 부채, 숨겨진 그림자 보면 진짜 망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친 발톱인 거예요. 나머지 발톱도 봐야 돼요. 다른 부분도 봐야 돼요. 근데 다른 부분 보니까 전혀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부분, 그것은 구경제로 분류하면 좋습니다. 구경제. 근데 신경제로 분류될 만한 영역, AI, 미국이 떨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세계를 지금 압도했습니다. 로보틱스,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60% 가까이 왔습니다. 혼자 다 해요. 조선업, 우리나라 강국이라고요? 중국이 시장 점유율 훨씬 높죠. 중국한테 협조를 구할 수 없으니 한국한테 구하는 거죠. 이따도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은 철강, 아니면 그 어떤 산업,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 56%입니다. 지금 비아드 우리 한국 시장 진출하는데 SUV 한 대 2,500만 원이에요. 작년에 이거 도입되는 거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전기차를 그렇게 2,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전기차는 프리미엄 사죠. 프리미엄 전기차를 사는 계층도 있지만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계층도 있어요.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열했을 때 상위 10% 평균 소득이 얼마일까요? 상위 10% 평균 소득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근데 하위 10%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1년 연평균 소득이 1,500만 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저렴한 전기차 원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장을 대체하는 거죠. 프리미엄 전기차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위협적이죠. 그뿐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지금 우리나라 명함도 못 내밉니다. 자동차, 폭스바겐 공장 3개가 닫았어요. 폭스바겐 공장 3개 독일에서 닫았어요. 근데 폭스바겐 공장 하나 닫으면 그게 끝이냐? 자동차 부품이 몇 가지입니까?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2만 개예요. 그 수많은 부품 공급업자들이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경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동차 완제품 기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공급업체들은 날아갈까요?
위협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중국 경제도 왜 이렇게 중국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망한다 하는지, 그럼 그 망한다는 말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중국 경제 망하는, 그게 아니라 중국은 그 거대한 GDP를 갖고 있는 2위 GDP 국가가 여전히 4, 5% 성장하고 있다가 팩트죠. 부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신경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위협적이라니까요. 위협적이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유럽 경제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유럽이야말로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격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맏형이 독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자료는 제가 업데이트했는데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는 제가 실수했습니다만 23년 마이너스고 24년도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0.5%. 독일이야말로 저성장 고착화예요. 과거 일본과 같은 모습. 잃어버린 20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은 예외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미국 예외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실까요? 미국 예외주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계는 계속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아예 뒤틀려 버렸는데, 근데 미국은 예외라고 불릴 만큼 으르렁대고 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1.9%로 소프트랜딩 하지 않겠느냐.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2.2%로 그래도 굉장히 라이트하게라도 소프트랜딩 하지 않겠느냐.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경제는 으르렁댄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GDP 1위 대국이 코끼리 같은 등치가 치타보다 빨리 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미국은 왜 그럴까? 이 주제를 놓고도 답변을 드리려면 뭐 한 시간 갈 텐데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쏠려서 그래요. 주식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가요. 채권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가요. 근데 미국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테크놀로지 기업들로 가요. 근데 그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계속 미래를 제시해요. 제시하는 미래를 보면 한국에 있는 테크놀로지 기업, 중국에 있는 테크놀로지 기업, 일본에 있는 테크놀로지 기업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계속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더 강달러고, 강달러니까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부동산도 미국 부동산도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하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미리 바짝 쫄고, 미국에 공장 지어드릴게요 하고 다 준비. 현대제철도 대표적이죠. 저도 지난 여름에 아틀란타 다녀왔는데 거기 현지 공장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에 SK 배터리, SK 온 공장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그럼 SK 주재원들이 가야 되거든요. 300명 가야 됩니다. 근데 아틀란타에 집이 없습니다. 집이 부족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회사들이 자기들이 땅 사서 지어요. 정말로. 집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들이 사서 짓고 그걸 내줘요. 중개업자가 개발업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간접 투자 자금도 미국으로 쏠리고, 직접 투자 자금도 미국으로 쏠리고, 돈은 다 미국으로 빨려가고, 강달러가 기반이 되고, 미국의 실물 경제는 견조하고, 고용을 이끌고, 고용한 취업자들이 소비하고, 소비하니까 또 투자하고. 근데 특히 주식시장만 잠깐 코멘트 해보면, 지금 퀴즈 나갑니다. 전체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의 시가총액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몇 퍼센트 될까요? 70%? 그렇게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는. 네. 25%? 자,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25%입니다.
예. 그럼 주식은 몇 프로일까요? 주식으로 따지면. 그런 것도 좋은 추정이죠. GDP는 25%인데 시가총액에서는 40% 뭐 이런 느낌. 지금 55%입니다. 33%였었다가 40, 50, 60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이 짙은색 파랑색을 이쪽 축에 보셔야 됩니다. 이쪽 축 아니고요. 이 파랑색은 오른쪽 축, 하늘색은 좌측.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버블 아닙니까? 그 버블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는 지금 정점이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 버블 아닙니까? 라는 그 대질문은 33이었다가 35를 찍을 때도 그 말이 나왔었어요. 이 그래프가 없다고 가정해 봤을 때. 40을 찍을 때도 그 얘기 나왔어요. 45를 찍을 때도 그 얘기 나왔어요. 50을 찍을 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이건 버블이다. 55불을 찍을 때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점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논할 때, 자, 혹시 주식 투자 하십니까? 주식 투자 하십니까? 교수님 주식 투자 하세요? 네. 서학개미세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식 투자를 미래에 대한 기대로 투자하세요? 현재에 투자를 하세요? 당연히 미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일 때 이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미래를 제시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가 된 거예요. 그럼 45일 때는 미래를 제시 안 했나요? 또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니까 50으로 가는 거예요. 느낌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50에서도 역시 그 어떤 기업보다 미래를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로 있다가 여기로 있다가. 돈은 이동하는 건데 지금 계속 그 어떤 나라의 기업들보다 미국 기업들이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50일 때도. 그리고 55일 때 지금은 어떤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퀴즈 한번 또 드릴게요. 테슬라가 세계 매출액, 자동차 기업 매출액 순위로 몇 등 정도 할까요?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몇 등? 몇 등? 그냥 찍어봐 주세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네, 어차피 틀릴 건데 이렇게 고민하세요. 네, 몇 등? 3등이요. 더 틀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틀리신다니까요. 고민 안 하셔도. 예, 몇 등 할 것 같습니다. 10등이요? 10등도 틀렸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몇 등일까요? 20등, 15에서 20등 사이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그게 현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치가 매출액 아니겠어요? 혹은 영업이익. 그쵸? 그게 현재 가치인데, 현재 가치로 보면 자동차 기업 중에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1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현재 가치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그래프 보면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테슬라 혼자서 매출액 상위 기업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것보다도 높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미래 가치인 거예요. 미래 가치. 그럼 지금까지 미래 가치를 제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미래 가치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또 한번 다른 어떤 글로벌 기업들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죠. 근데 그 미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뭐예요?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는 뭐가 미래 가치를 나름 보여주는 수단 중에 하나일까요? 투자. 어떤 투자? R&D 투자죠. R&D 투자. 그러니까 R&D 투자를 지금까지 늘려왔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그냥 재무제표 관점에서는 판단해 보면, 그러면 2024년 지금 수준에서는 갑자기 R&D 투자액을 줄이느냐, 갑자기 미래 가치를 이제부터는 안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 해 R&D 규모가 정부 R&D 예산이 30조 정도, 민간 R&D 예산이 한 90조 정도, 120조 정도. 우리나라 한 해 전체 R&D 총액인데, 맥세븐 아무 기업이나 골라도 한 개 기업의 R&D 총액보다 안 됩니다.
근데 그 R&D 총액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삼성전자의 R&D 예산이 대략 한 25에서 30조 이 정도 됩니다. 얘네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계속 차원이 다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으로 계속 쏠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업이야 미국에서 돈 버나 한국에서 돈 버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유리하네? 그럼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기업이야 그런 거죠. 개인도 한국에서 취업할까 미국에서 취업할까, 기술 인재들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죠. 근데 국가는요, 국가는 기업도 잃고 인재도 잃고 자본도 잃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달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무슨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국정 철학입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의 국정 철학.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지성인처럼 보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국정 철학은 있어요. 무늬만 국정 철학일진 몰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국민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고 있게 만든 것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제? 창조 경제. 다 아시잖아요. 그 옛날 건데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성장? 소득주도 성장. 그게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 맞다 틀리다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수결로 뽑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다수결로 창조경제에 동의를 한 거예요. 다수결로 소득주도 성장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동의한 정책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끌도록 지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진보가 맞든 보수가 맞든 그 정부가 그 국정 철학을 내세워서 투표로 당선이 됐으면 그걸 이끌어 가야 돼. 근데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역동경제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처음 들으세요? 제가 1년 전에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상 국정 철학에 기초한 경제전망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잊을 수가 없게 저는 기억하는 겁니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국정 철학이 뭐지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역동경제 포럼에 한 달 전쯤에 나갔었는데, 비상계엄 선언 있었던 그 다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연단에 왔는데, 역동경제 포럼 마침 기조강연자였는데, 기조강연자다운 첫 번째 멘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역동적입니다. 환율이 역동적이고, 물가가 역동적이고, 자본시장이 역동적이고, 그 역동경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래 유망 산업을 쟁취하느라고 역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저성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역동경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K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이건 기억하시죠? K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다 우리 클러스터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재 왜 자꾸 일본에 의존하냐, 설계 자꾸 왜 미국에 의존하냐, 장비 왜 자꾸 중국 거 사다 쓰냐, 파운드리 왜 대만한테 밀리냐, 왜 우리는 AI 반도체 못하냐, 시스템 반도체 못하냐, 왜 메모리 반도체만 하냐. 반도체라는 영역에 전후방 모든 산업들을 그 클러스터 안에서 다 마무리될 수 있게 하자. 이게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고, 이게 역동경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입니다. 정책 방향이 있다면 정책 수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이끌면 기업이야 가서 돈 벌고, 기술 인재들이야 더 나은 경력을 쌓으러 갈 수 있지만 나라는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방향성도 다 잃는 겁니다.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트럼프 얘기를 5분 정도 하고 마무리 한 3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 걸렸습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을 주문했고 제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있는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배는 그 소용돌이를 잘 우회할지 아닐지가 걱정인 게 아니라 스스로 배가 난파될까 걱정이 된다. 그걸 정확히 그림을 그려내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할까요? 그 속마음은 뭘까요? 속내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궁극적으로 뭘까요? 이거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마가는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비롯한 7대 미래 유망 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자율주행,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이 7대 유망 산업이 다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한테 GEC를 만들고 GEC 위원장을 맡기죠. 급으로 따지면 기재부 총리 윗단이죠. 굳이 급으로 나눈다면 부통령 다음이니까. GEC가 쉽게 말해서 뭐를 통제하는 거냐? 법과 돈을 통제하는 겁니다. 돈은 연방정부 예산을 왜 이런 데다가 써? 이런 데다가 써야 더 효율적이지. 두 번째는 법이죠. 규제예요, 규제. 야, 왜 이거 못하게 해? 나는 미래 30년을 가서 먼저 달려가서 고민하는 사람이야. 내가 규제 만들게, 미래 산업에 걸맞게. 마가를 완성하는 겁니다. 다 뭐 하려고? 그 미래 유망 산업의 밸류 체인을 싹 다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정책 수단입니다. 마가의 정책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왜 반도체 같은 좋은 산업을 우리 미국은 설계를 잘하지만 소재 일본이 잘하고 파운드리 대만이 잘하는데 왜 그거 나눠 먹냐?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없애버려.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없애고 더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바꿔. 이게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그 큰 그림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GEC인 거고요. 두 번째 제도적 장치가 기후변화 대응하지 마.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유리하게 만듭니다.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의 시간이 덜 걸렸어요. 왜? 야, 저기 가면 탄소 감축하려고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것도 엄청난 기업에게는 짐이고,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기업에게는 비용인데 비용 감축 요인이죠. 거기에 하나 더 해주는 게 법인세 인하죠. 법인세마저 싸네? 그러면 뭐 고민할 거 많지 않지 않느냐. 다 마가를 이루는 거예요. 더메스틱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제도적 장치를 이용합니다. 금리도 인하해줄게. 제로금리로 돈 빌릴 수 있게 해줄게. 설비 투자 마음껏 해. 너무나 매력적이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3.0%인데 제로금리로 대출해준다. 법인세는 싸다. 이산화탄소 비용 안 든다. 매력적이죠. 거기에 활용정점을 찍는 게 관세입니다. 관세를 때리면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관세 때릴 테니까 수출하지 마. 다른 말로 뭐예요? 공장 미국에 줘. 그럼 실제 관세 때릴까요? 마가라는 것을 완성시키는데 충분히 써먹을 대로 써먹는 것이고, 자국에 유리하게 정말 공장을 옮겨준다. 한국 애들이 순순하게 미리부터 조공 바치고 있네? 예외. 안 바쳐? 너네만 때릴 거야. 유독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뭘까요? 특히 중국은 그렇다 치고 캐나다, 멕시코는 뭘까요? FTA입니다. FTA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안 짓고 멕시코에 짓고 캐나다에 짓는 겁니다. 무관세로 수출하면 되잖아요. 관세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FTA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TA도 전면 재편, 폐기 이걸 추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 그림이에요. 심지어 전쟁을 멈춰 세우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전쟁을 멈출 때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 니네가 마음에 드는 것만큼 줄게 하고 멈추는 거죠.
그럼 멈추면 러시아가 트럼프의 친구가 되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 동생이다라고 선언했죠. 같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고립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 정부는 외교 정책이 가치주의, 이념주의였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함께하는 나라들끼리 동맹국을 결성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었죠. 왜? 이념을 달리하는 나라들끼리 또 똘똘 뭉칩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했더니 러시아산 원유 중국으로 사주고 인도가 사주고 똘똘 뭉쳐요. 트럼프는 학습했죠. 교사 반면 교사. 바이든처럼 가치주의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거래주의 하자. 거래주의.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하자. 그리고 이념적으로 나랑 같이 하는 나라들은 어차피 같이 할 거야. 유럽 애들, 한국, 일본 다 같이 해줄 거야. 거래를 같이 해줄 애들만 내 편으로 데려오면 돼.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대만 해협의 공장을 거의 없애듯이 하면서 기술 인재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을 중국이 안 하면 비로소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게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다만 그거대로 되지 않도록 중국은 뭔가 발버둥을 치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 기재부 통상 관련 자문회의 가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화를 내듯이 말씀드렸는데, 화를 낸 이유는 제발 이 안건이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차관급이 주재해야 회의에 차관도 없고 국장도 없더라고요. 과장급이 주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된 주제가 위로 안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일부러 좀 반드시 올리라고 좀 화내듯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화낸 것은 중국이 요소 공급만 차단할까라는 어젠다입니다. 지정학자들은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으로 옮겨 세울 만한 대통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게 뭐를 요구할까요? 참전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요소 공급만 차단할까요?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 반도체 못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못 만들게 합니다. 중국이 요소 공급 차단이 아니라 히토류 차단하면, 게르마늄 차단하면, 리튬, 니켈 차단하면 우리는 GDP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정책 공백이죠. 정책 공백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 내고 싶은 마음에 막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 여건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셔가지고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인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하겠네요. 세계 경제가 2020년 팬데믹 때 이게 경제 위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저성장 고착화죠. 저성장 고착화, 경기 침체, 어려운 경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는 그 대질문을 답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이 뛰는데 하나같이 앞으로 굴러뛰기만 합니다. 네, 포스베리 선수가 등장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등 뒤로 뜁니다. 그때는 이 뛰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이 뛰기를 배면뛰기라고 정한 거죠. 배면뛰기 하는 모습을 보고 8만 명의 관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그런데 왜 이 선수는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모든 높이뛰기 경주는 바닥이 이렇게 맨바닥이었었어요. 한 2.5m 가까이 올라온 채 거기서 등 뒤로 떨어지면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때 처음으로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뀝니다. 매트가 깔려.
중요한 건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매트가 깔린 거예요.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근데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환경 변화를 맞이했지만 포스베리 선수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 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제에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의 변화는 말로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의 뉴노멀, 전혀 다른 경제 여건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높이 뛰기를 시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봐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